정청래 후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본인이 언더독 전략을 쓰면서 2대1로 맞는다. 2대1로 맞는다. 난 너무 불쌍하다라는 동정표를 얻으려는 것까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원래 정치는 맞으면 쓰러지지만 않으면 본인 표가 돼요.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도저히 그걸 못 참겠는지 본성을 약간 드러내시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 배신자, 너 옛날에 돌아섰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언더독 전략이 효험이 없어진 거야. 눈물의 전당대회. 자, 이제 민주당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내일부터 이제 민주당 운명을 가른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호남 다 하면은 전체 표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굉장히 사실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메인 게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일단 전국적인 추세가 이제 본인의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는 대구에서 1등 했는데 전북에서도 만들어줄 건지 알아서 좀 해달라 이런 좀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게 어때요? 최고님, 그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과 서울 수도권 표심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저는 거의 이제 승부의 추가 좀 기울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청래 후보가 초반 선전을 분명히 했었는데 이제 막상 투표를 까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보다 그렇게 돌풍이 없었고 무게추가 이미 김민석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저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생각보다 호남에 굉장히 영향이 커요. 저도 이제 그쪽에 아시는 지인분들이나 아는 지인분들이나 다 연락을 해봤는데, 이 호남에서 산업이 온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달라요. 어쨌든 광주에 기아자동차라는 게 있으면서 광주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나라의 중심 산업이 들어온다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돼야 돼. 근데 이게 빨리 되려면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을 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또 밴드의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호남은 옆에서 누굴 찍느냐가 자신의 투표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격차가 조금 날 거다 오히려. 예, 그리고 지금 정청래 후보 측은 계속해서 노무현 쪽이 내가 적통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선거를 치러봤어요. 호남을 공략할 때는요, 사실은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DJ 옛날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먹혀요. 왜냐하면 호남에 많은 이제 진짜로 투표하는 강성 당원분들은 아직도 김대중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정치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제 TV 토론에도 보면은 정청래 후보는 노사모 사진을 갖고 왔고 김민석 후보는 DJ 사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장면만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더 적격하게 했다는 거네요. 김민석 후보가 핵심을 찔렀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남에서 DJ가 어쨌든 정말 발탁을 했던 그 젊은 정치인 중에 하나였던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적통 논란에서 좀 벗어나면서 호남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김민석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사이의 누적 득표율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송영길 후보가 받은 표 한 10% 내외 한 그 표를 생각하면 그 표의 구성 2순위 표는 대부분 한 70% 정도는 김민석 후보를 찍었을 거거든요. 보통 7대 3으로 많이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7이 이제 김민석한테 가고 3이 이제 정청래한테 가고, 결선 투표를 선호 투표 방식으로 민주당은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까 김채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도 호남 표심을 매우 자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호남 당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투표를 하기보다는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전략적인 투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그래요?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호남에 계신 정치인분들이 뭐를 많이 이용하냐면요, 피해의식을 좀 많이 이용해요. 영남권에는 저렇게 일자리도 많고 빨리빨리 발전시키면서 우리 호남은 늘 소외되어 있다. 이거를 계속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계속해서 집권도 해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산업을 여기 정착을 못 시켰어요. 그래놓고는 아직도 호남이 정부의 지원을 덜 받아서 소외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에도 전북 소회론 나오고.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책임이잖아요. 본인들이 거기서 본인 의원을 책임이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지.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해서 이용하고 그거를 요번에도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남 그 주민들의 마음을 자극을 해요. 네.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네. 우리도 제대로 된 산업하고 일자리 가져서 더 이상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 인구가 돌아오도록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매우 전당대회 용이에요. 네. 매우. 왜냐면은 어떠한 나라의 정말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입지를 놓을 때는 다른 데도 다 봤어야죠. 다른 데 다 실사하고 점수 매겨가지고 이제 정부가 그냥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찍어서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민들은 거기에 희망을 또 걸고 있어요. 이 희망을 이용해서 하는 정치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네.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주민들이 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네. 따라서 이익 투표를 하는 거 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념 투표? 네. 신념 투표 신념이 밥 먹여주나요? 이익 투표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신념을 강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을 보면 네. 거기에 어떤 신념의 차이가 있죠? 그게 뭐 그야말로 카레만 똥이냐 똥만 카레냐 아닌가요? 도찐 개찐인데 그래서 저는 신년 투표를 할 기회조차 상실한 채 이익 투표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지금 아젠다를 보시면 누가 옛날에 노사모였느냐, 네. 누구는 아니었느냐, 누가 누가 언제 배신을 배신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게 언제 얘기냐면 2001년, 2년 이때 얘기예요. 네. 지금 25년 전 얘기거든요. 네. 이거 조선시대 예속 논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의 이렇게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이런 구닥다리 전당대회를 보면서 뭐 제 생각에는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민주당 당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그리고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김민석 후보가 좀 네, 유리하다. 아무래도 이건 뭐 대통령이 사실상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미는 게 유일한 선택지죠. 그래서 그런지 정청래 후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절박하다는 거죠 이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의 진짜 투표율이 높은 분들은 60, 70대 분들이에요. 네. 그걸 아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고령층 예. 유권자들이 좀 있다. 예, 고령층 유권자들의 당원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ARS나 이런 걸 잘 못 다루다 보니까 무슨 제도도 있냐면 전화를 걸어서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당에서 전화를 걸어요. 네. 그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투표를 이제 본인이 나서서 투표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분들이 투표를 잘 못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고령자분들이 투표하게끔 좋게끔 되어 그럼 있어요. 유선으로 나는 정청래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까지 이제 받는 전화까지도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고령층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뭐 호남 반도체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전의 추억이 좀 있고 네. 예전에 본인이 젊었을 때 지지하던 정치인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감성에 의한 투표를 자극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어머니 아버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본인이 언더독 전략을 쓰면서 네. 내가 너무 맞고 있다. 2대1로 맞는다. 2대1로 맞는다. 난 너무 불쌍하다라는 동정표를 얻으려는 것까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원래 정치는 맞으면 쓰러지지만 않으면 본인 표가 돼요. 네. 그런데 아 정치는 맞고 쓰러지지만 그럼요. 않으면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간에 도저히 그걸 못 참겠는지 본성을 약간 드러내시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 배신자, 너 옛날에 돌아섰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언더독 전략이 효험이 없어진 거야.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공세가 바뀌었잖아요. 예. 정청래 후보가 이제 맡고 있다가 이 두 번째 토론회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발언들이 세졌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좀 급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지 않습니까? 네. 집권 여당은 사실상 1인자가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양반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랑
같이 협력해서 잘 갈 거냐, 아니면 그 양반이 좀 하는 게 좀 어수룩하니까 좀 잘 생산적인 어떤 긴장 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실수한 게 뭐냐면 대통령을 직격했어요. 정면 타격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직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그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김민석 후보 총리 시절에 뭐 했냐 이렇게 그렇죠. 갔잖아요. 근데 일단 본인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건 둘째 치고 근데 그 레버리지 ETF 상품 그거 원래 ETF 상품은 분산 투자를 요건으로 걸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단일 종목으로 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네.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에요. 네. 대통령이 개정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그 상장 실패에 대해서 정책적 실패를 지적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이 주식 시장 이 꼴로 만들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팀 정청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팀 정청래는 권리당원들의 과분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고 이분들의 능력치를 봤을 때 그 지지를 소화해낼 능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 오버를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도 제가 약간 류변이랑 좀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의원이 이런 글 올렸잖아요. 솔직히 정청래 의원으로 눈물 흘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감옥 안 가고 물고문은 없지 않냐. 정청래 힘내라. 정 후보 힘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곡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친명계를 군부 정권에 비유한 건가 이게? 이 말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과연 지금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트 같아요. 예, 팀킬이에요, 팀킬. 예, 팀킬이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근데 저는 예전에 기시감이 좀 드는 게 예전에도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 후보가 한때 1위를 달리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뒤집혀가지고 이제 네.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마지막까지 이미 저는 승기는 김민석 쪽으로 좀 기울었다고 보이고 과연 수석 최고가 끝까지 최민희 의원이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면요 이게 정말 강성 지지층들이야 뭐 후보도 안 보고 그냥 우리 편이니까 하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장을 동조하긴 하는데 야 이건 정말 그릇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최민희는 아니잖아. 저렇게 너무 품격 없고 다른 후보가 얘기할 때 자꾸 뒤에서 딴말하고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 하고. 그럼 박진이 아니니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도 굉장히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본인이 언론 개혁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좀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민희와 이제 정청래 지금까지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최민희 후보한테 100% 표를 몰아줬다면 저는 교차 투표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무리 팀 정청래여도 네. 내가 도저히 최민희는 못 찍겠다.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수석 최고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청래는 찍되 최민희는 못 찍는다. 예,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수석 최고가 누가 될지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관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류변 의견도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슈도 있었잖아요. 볼콕 이슈,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좀 안 된다고 보세요? 예,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팀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민희 의원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분이 언론개혁의 선봉이라고 해놓고 최근에 취재방해 행위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당원들 보시기에는 창피한 일이에요. 네. 그 이지은 전 대변인 얘기 네. 많이 나오죠. 네. 이지은 전 대변인이 아주 대형 정청래 사고 쳤죠. 후보가 낙선한다면 1등 공신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이분이 대변인이었다가 전 대변인이 된 이유도 대변인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인데 그거 어느 유튜브에 가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 진영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특정 당대표 찍어가지고 한 거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행동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예, 대통령 비교했단 말. 이재명 같은 대통령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그럴까요? 자체가 예, 거기서 이제 예. 대변인진 물러났지. 볼콕 논란이 예. 있었잖아요. 볼콕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또 그 동일 유튜브로 알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또 출연해서 사진을 일부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신천지와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그런 문제까지 하면서 이게 굉장히 역풍을 불러일으켰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 정청래는 능력이 없어요. 네. 이런 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면면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니까 이게 설명이 예, 되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네. 좀 뭐가 되는 것 같네. 네. 근데 과욕을 부리거나 뭔가 내가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 같네. 그러면 카메라 가려. 이런 어떤 발상들, 네. 이런 게 다 정치에서 능력치예요. 그걸 절제하고 그거를 부드럽게 대하고 수용하고 또 반박할 거는 합리적으로 반박해내는 게 정치에서의 능력치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밑바닥에 드러나는 거죠. 팀 정청래가. 이게 목표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선거운동 같은 거 하면 어떤 내가 목표를 이루기에 가는 그 길이 사실 되게 좀 급진적이거나 좀 과격하다는 평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 정청래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마 정청래 후보 측을 지지하는 분들은 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용어에 아직도 좀 매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거에. 이제 그렇게 해야만 뭐 나라가 바로 쓴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공중파 방송에서 토론을 열어주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의 대표를 뽑는 건데 공중파에서 열어준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여당 대표로서 국정의 파트너가 돼서 네.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3명의 후보 다 나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부작용이나 이의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했다. 나 5월에 보냈다. 나야말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얘기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국민들이 봐야 될 얘기예요. 그냥 당 유튜브를 통해서 할 만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공중파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근데 왜 우리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우리의 그릇들은 우리의 얼굴 마담들은 왜 이렇게 좀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좀 더- 있잖아요. 네. 뭐 김어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최민희가 꼭 우리를 대변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건데요. 그거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얼굴 마담을 안 하는지. 본인들 주장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이에요. 나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야 뭐 그릇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자신들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팀 정청래를 너무 깐 것 같아서 그 형평성을 위해서 팀 팀 김민석도 김민석. 좀 까야겠는데 네.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집권이 1년 간 넘은 네.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밀어주고 있고 네. 명픽 당대표로 네.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화려한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 출연하는 그 수많은 친명 스피커들이 네. 수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만약에 자력으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결선 없이 당대표로 선출되지 못하고 네. 선호 투표로 가서 선거 투표로 가서 어렵게 송영길 신승하면. 후보표 이렇게 얻어가지고 겨우 이기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큰 패착인 거예요. 이분이 실패한 거예요. 그럼 컨벤션 효과도 없어지겠네요. 없어지고 오히려 팀 정청래가 이제 많이 좀 다칠 대로 다친 팀 정청래가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이거 봐라. 여전히 굳건한 당내 세력을 확인했으니까요. 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박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네. 팀 김민석의 실력도 만만치 않게 후지다. 그걸 보이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카레맛 똥인지 똥맛 카레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그래도 그냥 그 대통령이 하자는 사람 하자는 쪽으로 찍을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악을 찍는 선거가 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어쨌든 뭐 정청래 후보는 오늘인가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뭐 선거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